요즘 책을 읽다 보면 다독을 많이 했다는 작가분들이 고전 명작 중 하나로 이 책을 꼽더라고요. 하나같이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었고 이해가 안 가면 읽기를 반복했으며 마침내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읽었던 이 책을 지금 50대에 다시 읽으면 나도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다시 보일까? 호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읽어보니 확실히 명작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렸을 적엔 단편적인 면만 보고 직역의 해석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의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에게 바다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청새치는 인생의 목표를 의미하고 뜻하지 않는 상어의 습격은 삶의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이렇게 가진 것도 힘도 없는 노인에게 끝까지 냉정하게 굴 수도 있지만 우린 삶이 주는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주인공을 노인으로 표현한 건 나약한 인간을 노년으로 표현한 것 같고 노인의 강인한 정신력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든 다가오는 행운이며 가슴에 품어야 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 만에 다시 보는 책이었지만 저 역시도 그때는 모르거나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대작이네요. 이참에 틈틈이 옛 고전 명작들을 한두 권씩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이후 전쟁을 취재하며 소설 창작에 전념. 대표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다수의 명작을 탄생시킨 인물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1952년 퓰리처상 수상,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 해밍웨이 모르면 진짜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고등학교 시절 해밍웨이의 대표작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땐 딱히 감명을 받았거나 크게 느낀 것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밌으면서도 또 지루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의 화려한 이력에 비해 마지막 죽음은 참 쓸쓸했어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땐 선생님께 들었을 땐 작가들의 세계관은 참 어렵고 복잡한가 보다 싶어 이해는 못했어요. 이 소설에서 산티아고가 죽음을 무릅쓰고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 올리는 행위는 곧 자신에게 닥쳐온 늙음을 물리치려는 행위로 본답니다. 살라오 스페인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들은 84일이나 바다에 나갔건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노인을 빗대어 빈정거리며 말했다. 노인의 곁을 지켰던 소년이 40일 동안 물고기 구경도 못하다가 다른 배로 옮겨 타자마자 커다란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으니 말이다. 주인공 산타아고는 깡마르고 여인되다. 주름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바다처럼 빛이 났고 그의 어깨는 힘이 넘치는 듯 했다. 아마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듯 했다. 산티아고를 따라 첫 항해를 나갔던 소년 마놀리는 가난한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단 오랫동안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된 그의 신념을 믿는 듯 했다. 진심으로 산타아고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인생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무조건 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뭐든 시도하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 자체라고 느껴졌다. 눈 뜨면 그저 응당 나가겠거니 하는 것이다. 바다는 다정스럽고 아름답지만 몹시 잔인해질 수도 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노인은 큰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남김없이 빼앗기도 하는 바다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데 전 그게 우리의 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바다를 여성형으로 라 마르라 부르고 젊은 어부들은 반대의 성향인 남성형으로 엘 마르라고 불렀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삶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도 삶의 터전을 어머니의 품처럼 포용력 있게 보느냐, 삶의 터전을 이익 추구를 목표로 경쟁자로 보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85일째 허탕친 어느 날 드디어 청새치 한 마리의 입질이 시작되었다. 기다리던 손님이라 반가운지 노인의 독백이 아주 실감나고 재밌었다. 청새치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서로 상대의 수를 읽는 듯 예측하여 행동하는 모습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고기야, 난 너를 끔찍이도 좋아하고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나는 너를 죽이고 말 테다. 노인은 말했다. 노인과 물고기는 서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물고기는 살기 위해 힘껏 줄을 당겨 배를 더 멀리 끌고 가고 있었고, 노인은 낚시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팽팽함이 그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련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배 위로 날아든 새를 벗삼아 잠시 이야기하고 또 쥐가 난 왼손을 얼르기도 하고 팔씨름으로 꼬박 하루 동안을 버티더라. 우승했던 때도 떠올리며 그는 청새치의 힘이 빠지기를 마냥 기다린다. 소년 마놀린이 함께 있었다면 하고 그리워한다. 외로운 노인에게 고독감이 찾아왔다. 원래 인간은 모두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도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혼자 싸운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다. 노인은 그리움으로 약으로 혼잣말로 외로움을 이겨가고 있었다. 노인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의지가 대단했으며 또 노인이기에 숙련된 기술과 순발력, 정신력 또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작은 배보다 더 큰 물고기와 이틀째 잠도 못 자고 힘겨루기를 하며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도 못 느끼는 척 여유로움을 유지하려는 그의 태도에서 경이로움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나 외로움보다 물고기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표현할 때 둘은 적이자 동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어쩌다 얽혀 애증의 관계를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 둘 중 하나만 포기하면 상황은 끝날 텐데 죽음을 각오한 둘은 모두 미련할 만큼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이쯤 되면 둘은 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물고기와 씨름하고 나름의 전략이 통했는지 물고기가 죽어서 피를 뿌리며 물 위에 떠올랐다. 정신 차려야 해. 난 지쳐버린 늙은이야. 하지만 난 내 형제인 이 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는 노예처럼 더러운 노동을 시작해야 한다. 배에 실을 수도 없는 커다란 물고기를 배에 잘 붙들어 매고 돛대를 세워 돛을 올리고 항구로 돌아가기로 한다. 노인의 손과 몸 여기저기에 뼈아픈 영광의 상처가 남았다. 승전보를 울리며 전리품을 매달고 돌아가던 중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의 습격을 받게 된다.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물고기의 살점 한 점도 허락치 않겠다는 그는 단호한 결의와 가차 없는 적의를 품고 작살로 상어를 내리찍는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하지만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노인은 또다시 나타난 습격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고기는 반동강이가 되었다. 노인은 후회를 한다. 내가 너무 멀리까지 나왔어. 내가 우리 둘 모두 망쳐버렸어. 파멸은 물질적, 육체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 패배는 정신적인 가치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위의 말은 즉 정신적으론 완벽한 승리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행운의 여신이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인데 누가 그것을 알아본단 말인가? 한밤중에 때로 몰려든 상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함으로 고기의 살점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노인도 물고기도 아닌 상어라고 느껴져 매우 허탈한 심정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는 새털같이 가볍게 미끄러지듯 항구를 향해 갔다. 녹초가 된 노인은 말한다.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나는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함께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손에 움켜쥔 모래알처럼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집착하지 말자. 햇볕 아래 손바닥에 올려진 차가운 얼음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는 말자.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노인은 자신이 패배했다고 말하지만 곁을 지키던 소녀는 그가 승자라고 합니다. 그는 다시 잠들어 사자의 꿈을 꾸며 바다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노인은 진정 패배한 것인가? 아니다. 어차피 목표는 청새치였고 그와 겨루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죽을 힘을 다했기에 청새치를 얻었다. 딱 여기까지만 봐야 할 것 같다.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노인이 분명했다. 허나 한 가지 궁금한 건 굳이 감당하기도 벅찬 청새치에게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보단 차선의 선택은 없었을까? 초라한 낚시도구와 작은 돛단배로 너무 큰 목표치를 정한 건 아닐까? 하는 냉정한 생각도 해보고 또는 차라리 현실에 맞게 자신과 타협을 해보지 하는 소심한 생각도 해봅니다. 백조는 일생 동안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울고 죽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백조의 노래라고 일컫는다. 이 소설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남긴 백조의 노래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성과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도 쉽게 바뀌어버리기도 일쑤입니다. 저 역시도 결과를 보고 쉽게 판단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에는 더더욱 그의 과정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목표보다는 수단과 방법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우린 승산 없는 싸움이라도 그 과정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노인에게 작은 돛담배는 그에게 단 하나뿐인 소우주에 해당되지만 얼기설기 푸대자루로 성의 없이 이어붙인 낡은 돛의 모습은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나면 이는 물질적인 패배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패배까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노인에게 제대로 된 낚시도구가 있었다면 그의 의지로 보아 끝까지 싸워서 노인이 두 번째 승리까지 쟁취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운이 없다고 살라오라 불리우던 노인에겐 그를 믿고 따라주는 한 명의 소년이 곁에 있다는 것도 이미 그에게 주어진 커다란 행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읽어보게 된 고전 명작 소설 노인과 바다는 뜻깊은 시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철학은 인생의 깊숙한 곳까지 관여한다고 하네요. 옛 고전 명작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다시 세우는 건 어떨까 싶네요. 요즘 책을 읽다 보면 다독을 많이 했다는 작가분들이 고전 명작 중 하나로 이 책을 꼽더라고요. 하나같이 이 책을 몇 번이고 읽었고 이해가 안 가면 읽기를 반복했으며 마침내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읽었던 이 책을 지금 50대에 다시 읽으면 나도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다시 보일까? 호기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읽어보니 확실히 명작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렸을 적엔 단편적인 면만 보고 직역의 해석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의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인에게 바다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청새치는 인생의 목표를 의미하고 뜻하지 않는 상어의 습격은 삶의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이렇게 가진 것도 힘도 없는 노인에게 끝까지 냉정하게 굴 수도 있지만 우린 삶이 주는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주인공을 노인으로 표현한 건 나약한 인간을 노년으로 표현한 것 같고, 노인의 강인한 정신력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든 다가오는 행운이며 가슴에 품어야 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 만에 다시 보는 책이었지만 저 역시도 그때는 모르거나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대작이네요. 이참에 틈틈이 옛 고전 명작들을 한두 권씩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이후 전쟁을 취재하며 소설 창작에 전념. 대표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다수의 명작을 탄생시킨 인물로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1952년 퓰리처상 수상,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 해밍웨이 모르면 진짜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고등학교 시절 해밍웨이의 대표작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땐 딱히 감명을 받았거나 크게 느낀 것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밌으면서도 또 지루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의 화려한 이력에 비해 마지막 죽음은 참 쓸쓸했어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땐 선생님께 들었을 땐 작가들의 세계관은 참 어렵고 복잡한가 보다 싶어 이해는 못했어요. 이 소설에서 산티아고가 죽음을 무릅쓰고 거대한 청새치를 잡아올리는 행위는 곧 자신에게 닥쳐온 늙음을 물리치려는 행위로 본답니다. 살라오 스페인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들은 84일이나 바다에 나갔건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노인을 빗대어 빈정거리며 말했다. 노인의 곁을 지켰던 소년이 40일 동안 물고기 구경도 못하다가 다른 배로 옮겨 타자마자 커다란 물고기를 3마리나 잡았으니 말이다. 주인공 산타하고는 깡마르고 여인되다. 주름이 많은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바다처럼 빛이 났고 그의 어깨는 힘이 넘치는 듯 했다. 아마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듯 했다. 산티아고를 따라 첫 항해를 나갔던 소년 마놀리는 가난한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단 오랫동안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된 그의 신념을 믿는 듯 했다. 진심으로 산타아고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인생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무조건 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뭐든 시도하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대목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 자체라고 느껴졌다. 눈 뜨면 그저 응당 나가겠거니 하는 것이다. 바다는 다정스럽고 아름답지만 몹시 잔인해질 수도 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노인은 큰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남김없이 빼앗기도 하는 바다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데 전극에 우리의 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바다를 여성형으로 라 마르라 부르고 젊은 어부들은 반대의 성향인 남성형으로 엘 마르라고 불렀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삶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도 삶의 터전을 어머니의 품처럼 포용력 있게 보느냐 삶의 터전을 이익 추구를 목표로 경쟁자로 보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85일째 허탕친 어느 날 드디어 청새치 한 마리의 입질이 시작되었다. 기다리던 손님이라 반가운지 노인의 독백이 아주 실감나고 재밌었다. 청새치와 힘겨루기를 하거나 서로 상대의 수를 읽는 듯 예측하여 행동하는 모습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고기야, 난 너를 끔찍이도 좋아하고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나는 너를 죽이고 말 테다 노인은 말했다. 노인과 물고기는 서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물고기는 살기 위해 힘껏 줄을 당겨 배를 더 멀리 끌고 가고 있었고 노인은 낚시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팽팽함이 그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련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배 위로 날아든 새를 벗삼아 잠시 이야기하고 또 쥐가 난 왼손을 얼르기도 하고
팔씨름으로 꼬박 하루 동안을 버티다. 우승했던 때도 떠올리며 그는 청새치의 힘이 빠지기를 마냥 기다린다. 소년 마놀린이 함께 있었다면 하고 그리워한다. 외로운 노인에게 고독감이 찾아왔다. 원래 인간은 모두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도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혼자 싸운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다. 노인은 그리움으로 약으로 혼잣말로 외로움을 이겨가고 있었다. 노인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의지가 대단했으며 또 노인이기에 숙련된 기술과 순발력, 정신력 또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작은 배보다 더 큰 물고기와 이틀째 잠도 못 자고 힘겨루기를 하며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고통도 못 느끼는 척 여유로움을 유지하려는 그의 태도에서 경이로움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나 외로움보다 물고기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표현할 때 둘은 적이자 동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어쩌다 얽혀 애증의 관계를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 둘 중 하나만 포기하면 상황은 끝날 텐데 죽음을 각오한 둘은 모두 미련할 만큼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이쯤 되면 둘은 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물고기와 씨름하고 나름의 전략이 통했는지 물고기가 죽어서 피를 뿌리며 물 위에 떠올랐다. 정신 차려야 해. 난 지쳐버린 늙은이야. 하지만 난 내 형제인 이 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는 노예처럼 더러운 노동을 시작해야 한다. 배에 실을 수도 없는 커다란 물고기를 배에 잘 붙들어 매고 돛대를 세워 돛을 올리고 항구로 돌아가기로 한다. 노인의 손과 몸 여기저기에 뼈아픈 영광의 상처가 남았다. 승전보를 울리며 전리품을 매달고 돌아가던 중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의 습격을 받게 된다.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물고기의 살점 한 점도 허락지 않겠다는 그는 단호한 결의와 가차 없는 적의를 품고 작살로 상어를 내리찍는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하지만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노인은 또다시 나타난 습격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고기는 반동강이가 되었다. 노인은 후회를 한다. 내가 너무 멀리까지 나왔어. 내가 우리 둘 모두 망쳐버렸어. 파멸은 물질적, 육체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 패배는 정신적인 가치와 관련된다고 합니다. 위의 말은 즉 정신적으론 완벽한 승리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행운의 여신이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인데 누가 그것을 알아본단 말인가? 한밤중에 때로 몰려든 상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함으로 고기의 살점을 모두 먹어치웠다.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노인도 물고기도 아닌 상어라고 느껴져 매우 허탈한 심정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는 새털같이 가볍게 미끄러지듯 항구를 향해 갔다. 녹초가 된 노인은 말한다.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나는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함께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손에 움켜쥔 모래알처럼 언제 어떻게 빠져나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집착하지 말자. 햇볕 아래 손바닥에 올려진 차가운 얼음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는 말자.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노인은 자신이 패배했다고 말하지만 곁을 지키던 소녀는 그가 승자라고 합니다. 그는 다시 잠들어 사자의 꿈을 꾸며 바다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노인은 진정 패배한 것인가? 아니다. 어차피 목표는 청새치였고 그와 겨루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죽을 힘을 다했기에 청새치를 얻었다. 딱 여기까지만 봐야 할 것 같다.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노인이 분명했다. 허나 한 가지 궁금한 건 굳이 감당하기도 벅찬 청새치에게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보단 차선의 선택은 없었을까? 초라한 낚시도구와 작은 돛단배로 너무 큰 목표치를 정한 건 아닐까?
하는 냉정한 생각도 해보고 또는 차라리 현실에 맞게 자신과 타협을 해보지 하는 소심한 생각도 해봅니다. 백조는 일생 동안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울고 죽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백조의 노래라고 일컫는다. 이 소설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남긴 백조의 노래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성과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도 쉽게 바뀌어 버리기도 일쑤입니다. 저 역시도 결과를 보고 쉽게 판단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에는 더더욱 그의 과정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목표보다는 수단과 방법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우린 승산 없는 싸움이라도 그 과정만큼은 죽으림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노인에게 작은 돛담배는 그에게 단 하나뿐인 소우주에 해당되지만 얼기설기 푸대자루로 성의 없이 이어붙인 낡은 돛의 모습은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나면 이는 물질적인 패배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정신적인 패배까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노인에게 제대로 된 낚시도구가 있었다면 그의 의지로 보아 끝까지 싸워서 노인이 두 번째 승리까지 쟁취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운이 없다고 살라오라 불리우던 노인에겐 그를 믿고 따라주는 한 명의 소년이 곁에 있다는 것도 이미 그에게 쥐어진 커다란 행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읽어보게 된 고전 명작 소설 노인과 바다는 뜻깊은 시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철학은 인생의 깊숙한 곳까지 관여한다고 하네요. 옛 고전 명작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다시 세우는 건 어떨까 싶네요.